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뭐죠?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내리면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그러려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별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인 안목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2022년 집값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는 하락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냐?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는 이 친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면 당연히 성공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올해를 예측하려면 작년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올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또 긴 호흡이죠. 그래서 지난 1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동산의 과거 4, 50년간 부동산이 걸어온 길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대 정부들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는지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쏙쏙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박정희 정부입니다.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까지입니다. 한국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나라를 전쟁의 폐해로부터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땅, 전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의 정책들이 많았어요. 무분별한 개발 지역들을 정리하고 그 위에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개발합니다. 거기에 국토를 개발하는 일과 경제를 개발하는 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힘썼어요. 이때 산업용지, 주택용지에 대한 정책들이 처음 제정됐고요. 거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토대를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1960년대는 워낙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디 개발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땅값이 들썩들썩 거리게 되죠. 산업용지든 도시개발 계획이든 어디 개발된다는 소리만 들리면 투기꾼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 지역 개발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6년에 한남대교 공사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강북 쪽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강남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지금의 강남 학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 열풍이 강남에 생긴 거예요. 다음 전두환 정부 때는요,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입니다. 이때는 서울보다 뒤처진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투기 억제 정책을 반복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를 살리려고 양도세도 인하하고 전매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바람에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 또 토지거래 신고제 같은 투기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노태우 정부 때는요, 1988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끌어오르는 투기 열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한마디로 엄청난 공급과 규제 강화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과 규제 강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정책 목적이었어요. 또 이때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나온 신도시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분당 신도시, 삼분 신도시, 일산 신도시, 중동 신도시, 평촌 신도시 등 5대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택과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된 투자 심리들이 되살아나고 또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규제와 공급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요,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다음 김대중 정부 때 역시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요. 그렇게 노무현 정부로 넘어와서는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재당첨 제한, 수도권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게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그 특징이죠.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더 강력한 규제들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 광교신도시, 양주신도시, 검단신도시 등등 200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도 공급을 했지만 임기 내에 집값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 이명박 정부 때는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라앉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초기에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요.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기가 모두 침체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또한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완화로 방향을 돌리게 되고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 지역을 해제합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내고 취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다음 박근혜 정부 때는요, 침체된 경기를 부동산으로 되살리기 위해 더 큰 완화 정책을 합니다. 이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세 가지 대책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규제의 완화, 두 번째는 택지개발 촉진법의 폐지, 세 번째는 주택청약 제도의 간소화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를 통한 부양책을 고수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3법을 도입하고 여기에 세제를 대폭 완화하고 LTV와 DTI 역시 70%까지 완화합니다. 동시에 빚내서 집사라는 구호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적극 장려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권 말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이자 조정 대상 지역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요. 1주택 청약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자, 그렇게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까지 왔네요. 2017년 5월부터고요. 문재인 정부는 구독자님들도 잘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열기와 가계부채를 가라앉히기 위한 강력한 규제들을 펼칩니다.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죠. 그래서 강력한 정책들이 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까지 많습니다. 저도 발표가 날 때마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보란 듯이 상승, 상승,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들어와서는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률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3기 신도시 발표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집값 상승이 잡히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정부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는 정책을 해야 되고요.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긴 호흡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폭락,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떡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가격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는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부동산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락세라고 하기엔 섣부릅니다.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다들 3월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는 양상들이 보입니다. 투자는 운전과도 같아서 내가 직접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흐름,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당장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정부만 믿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책들이 남발되지만요. 대부분 실현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은 늘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계획한 만큼 큰 규모로 진행되기는 더 어렵고요. 결국 정부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실현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부가 무조건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경제생활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많은 제안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자산대로 내 현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시장 보는 안목이 키워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거시적인 눈을 키워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실현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